자, 오늘은 이제 그 청년당당 원정대 활동을 정리하고 또 21대 총선을 평가해보는 청년의 입장에서 평가해보는 이제 그런 토론인데요. 오늘 세 분의 발제를 잘 들었고, 그 발제, 이 토론의 기본 주제로 일단 들어가서 도대체 이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총선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물론 개별적으로 각자의 활동이나 어떤 본인의 어떤 선거 출마 경험 같은 건 잘 정리해 주는데 이 청년 전체로 봤을 때 이번 총선 과연 성공한 총선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특히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민주당 출신 청년 의원들이 당선도 되고 뭐 그랬으니까 뭐 뿌듯할 수도 있는데, 사실 청년 전체로 보면 청년 세대를 표방했던 미래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는데 원내 입성이 한 석도 안 됐죠. 그리고 또 다른 정당들까지 이번 총선에서 다른 정당들까지 포함해보면 과연 청년 세대가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그래도 지난번보다 나아졌으니 괜찮은 건가, 뭐 이런 느낌이 일단 드는데, 먼저 우리 신장현 의원님 간단하게 총평지를 짧게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 이 기본적으로 인원수가 3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라는 절대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뭐 박수 칠만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제 이 총선 과정 전후에 우리가 영입했고 또 출마해서 당선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이 청년다운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이제 여건과 여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잘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 말씀하셨지만은 이 청년이라는 세대들이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이브하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충분히 정치적인 어떤 말이나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트레이닝되어 있지 못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충분히 시간이 흘러가면 채워져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 이외에 제가 정치의 가장 본질은 세력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를 하기 이전에 이 세력화라는 과정을 거쳐왔던 어떤 경험이 있는가, 그 방식과 방법들은 이전의 정치의 패턴과 어떻게 다른가, 그렇다면 이후에 정치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정치 영역 안에서 청년이라는 세대를 묶어내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세력화할 것인가, 이것이 되게 좀 이 전과 이 후가 이게 되게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상황에서 청년 그룹들, 당선인들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은 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비롯해서 청년 당원들도 모두 함께가 이 청년 당사자들이 정치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연대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좋은 주. 저는 어쨌든 이번에 21대 총선을 되게 유의미하게 저는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이제 좌우 대립의 이제 어쨌든 진보냐 보수냐의 이 프레임은 깨졌고, 결국에는 기득권이냐 기득권이지 않느냐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처음 치러진 선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심판론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에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미 작년부터 해서 이미 이 좌우 프레임이 무너지고 기득권과 기득권이 아닌, 그리고 그 다양한 프레임의 축이 지금 점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저도 이제 미래당이라든지 이런 좀 다른 이제 다양한 당들이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제에 아쉬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 활동을 하다 보면 어쨌든 청년으로서 되게 솔직가감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당 내에서 민주적인 결정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당 안에서 활동하는 정당인으로는 또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당들이 저는 좀 구성이 돼야 조금 더 우리가 이번에 표방했던 국민의 삶을 닮은 정치를 좀 더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선거다. 왜냐면 저희도 준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고 나서 사실은 위성 정당이 만들어질 줄은 사실 몰랐던 게 사실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아쉬움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이 어쨌든 3명에서 13명으로 10명이 증가됐고, 어쨌든 300석 중에 4%를 차지하게 됐지만 여전히
저는 투표는 과대대표 되지도 과소대표 되지도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청년 정치는 과소대표 되어 있는 게 맞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을 어떻게 보고 이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주영 선생님. 그 뒤에서 질문이 이어질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중복이 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사실 일단 청년들의 입장을 하나로 묶어낼 수 없다는 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이 성공했냐 아니면 실패했냐가 다 나뉘겠죠 사실은. 그런데 결국에는 과연 우리가 민주당이 사실 180석이 됐는데 사실 이 180석이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긴 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출구조사가 사실은 155석에서 183석, 그러니까 KBS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그 범위에 나왔는데 여기는 그 범위에서 높은 180석이 되긴 됐는데 실제로 그 출구조사 때 155석 가까이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경합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뒤에 이제 사전투표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사전투표가 실제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석은 제대로 해봐야겠지만 실제 결과로도 그랬고 젊은 층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세종같이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왔고 그리고 또 범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들이 투표율이 높게 나왔죠. 그런 점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실제 결과를 뜯어보고 나서도 압도적 우위가 있는 지역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사실 여기는 상대 다수 대표제, 그러니까 단순 다수 대표제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한 표만 이겨도 사실은 당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80석이 드러나긴 했는데 사실은 실제 여론은 항상 회색이라는 문제가 있죠. 여기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느냐 아니면 정권 안정론이 우세했느냐 하는데 실제 결과를 놓고 보면 정권 안정론이 확실히 우세한 결과긴 하지만 정권 심판론도 충분히 강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근데 이제 미통당이 이걸 전혀 못 살린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경제 상황이 사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더라도 대내외적으로 여러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미통당이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어떤 막말 이슈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선택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면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 박주영 선생님이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향을 가진 청년이냐에 따라 승패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민주당을 지지한 청년들은 이번 선거가 굉장히 큰 성공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조국 사태에 되게 분노하고, 야 이런 불공정한 짓을 자행하는 정권을 좀 혼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청년들이라면 이번 선거 결과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 그냥 앉으세요. 나오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한번 그냥 청년을 하나로 뭉뚱그릴 수 없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그런 입장을 대변했던 청년 후보들은 대부분 낙선했다. 그게 이제 이번 선거에 또 짚어봐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 결국 청년이라는 정치라는 건 사람이 하는 건데 이번 선거에서 많은 청년 후보들이 이제 도전을 했고 그 중에 일부는 당선됐고 또 일부는 낙선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주목해봐야 될 청년 후보 뭐 당선된 사람 중에서도 좋고요. 낙선한 사람 중에서도 이 친구는 좀 여건이 있지 않겠느냐라든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일단 거꾸로 이번 박주영 소장부터. 네. 당선된 후보는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제가 굳이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당선되지 않은 후보 중에 주목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꼽아보자면 일단 김나연 원래 이 자리에 앉아계셔야 되는데 뭐야 이 네. 사신 아니 김나연 후보하고 김현주 후보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민주당 비례대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김현주 후보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나연 후보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죠.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제로 정치에 관련된 활동을 조금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정치의 루트를 밟아서 이 프로페셔널한 정치인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떤 일반인의 관점에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직장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와 비슷한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동지의식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특히 김현주 의원이 블로그에 본인의 어떤 출마 이거를 올리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거기 비판을 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뭐냐면 이거 좀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좀 잘라주세요. 문제되면. 올라온 거니까. 아 네. 그러면 김현주 후보님이 이제 출마 준비를 할 때 어머니가 이제 청년 문제를 검색을 해서 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렇게 검색을 해서 했냐,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으로 깊게 고민해서 문제를 발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사실 항상 단순한 데 있어요. 그냥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 그런 거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두 명. 조은주. 저는 좀 많은데요. 일단은 우리 당내에서 저는 여기 앞에 계시지만 제한 경쟁 분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해진 자리죠. 근데 그 자리가 정해졌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어쨌든 꿋꿋하게 도전을 했고 또 사실 공약을 보면은 되게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서윤 후보님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장애 이슈만 갖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장애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사회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애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수혜 대상으로 본다고 하면 아예 프레임 자체를 바꿔서 그 장애인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모든 산업들, 그것들이 관광산업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또 다른 그 전환의 시대의 프레임 안에서 또 다른 그 산업을 전환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꼭지임을 좀 저는 명확하게 해준 것 같아가지고 홍소연 후보님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향후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불어시민당으로 간 이제 권지웅 후보님. 저희 청년당당 원정대 멤버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일념으로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희 그 이수진 후보님 응원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될 번호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4.15 총선을 꿋꿋하게 치러냈던 권지웅 후보 저는 좀 주목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권지웅 후보는 계승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1년 기다리면 계승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게 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장관으로 갈 수도 있고 청와대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정의당에서는 이제 불평등 문제 이슈를 가져왔던 이제 문정은 후보 되진 않았지만 사실 청년 후보로서 최초로 아마 언제였죠? 그 청년 정치인으로 비례로 이제 처음 도전을 했던 후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불평등 이슈를 가지고 정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되게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되게 잘 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약을 디테일하게 담아서 21대 총선을 준비했나 싶을 정도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예 되진 않았지만 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청년들로 구성된 정당이고 사실은 이번 총선을 나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한 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정말 우리가 큰 병을 치렀던 것처럼 정말 홍역을 치렀던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쏟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김소희님이라든지 우인철 대표님이라든지 오태양 대표님이라든지 어쨌든 미래당이 한석도 차지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청년들로 구성된 정당이 정당으로서 사실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에 저는 좀 같이 이 정치 공간에 있는 동료로서 좀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또 같은 동료로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90년대생이 국회에 입성했다는 자체, 그러니까 20대가 들어온 거잖아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류호정 후보는 아마 역사상 가장 젊은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록을 깬 후보일 거예요. 깨진 않고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 최연소라고 하더라고요. 92년생이니까요. 만 26? 예. 정도 네.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게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기존의 기성 정치의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두드러지게 이 사회에 이름을 내밀었던 류호정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입성했다라는 그 자체로 이미 파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이 대리 게임에 논란이 있건 없건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한국 정치의 어떤 파격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또 류호정이라는 한 정치인을 통해서 우리가 기성세대 혹은 기성정치가 뭔가 통제해야 된다라고 봤던 이 분야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을 갖게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또 더불어 시민당의 저는 이제 제가 민주당 당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주당이 정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수 정당의 주요한 인물들 혹은 소수 시민단체의 주요한 인물들을 10명을 대거 입성시켰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제 기본소득당의 전 대표였던 용혜인 후보 당선인 정말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이라는 가치가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되는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저는 보는데 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더불어시민당 이제 집권 여당에 이제 당선인이 되었단 말이죠. 이 안에서 펼쳐나가게 될 기본소득이라는 어떤 가치의 팽창 또 정책의 어떤 수립 이것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많은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저는 요 옆에 앉아 계신 당선되지 못했지만 아쉬운 후보가 조은주 후보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정치가 경험하지 않았던 참 독특한 캐릭터거든요.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그 전체 세대를 그 세대를 대변했던 또 활동가였고요. 또 그 활동가로서 단순히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치와 접목시켜서 조례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예산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참 재밌었던 건 이전 어떤 정치가 해내지 못했던 다양한 그룹들을 네트워킹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간다면 어떤 정치를 펼쳐낼지 되게 기대가 됐었어요. 그런 어떤 앞서 말했던 파격이라는 용어를 전 여기에도 한 번 더 쓰고 싶은데 우리 기득권 정치의 문법을 파격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후보가 저는 조은주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입성하지 못했죠. 하지만 좋은 정치 인재를 발굴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차담회에 참여했던 박은수 후보 또 역시 네. 언급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다들 이미 나와서.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청년 정치인들이 당선이 돼도 또 재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치 신입뿐만 아니라 이번에 현역 의원 3명 20, 30대 청년 정치인이었던 신보라, 김수미, 정은혜 3명이 다 사실은 경선에서 낙마하거나 본선에서 낙선했죠. 그런 걸 보면 청년 정치에게 만만치 않은 장벽이 여전히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그 장벽을 뚫지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정치 신인은 말할 것도 없고. 도대체 거기다 뭐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워낙 유명하고 대표적인 한국의 대표 청년 정치인이었는데 뭐 스탠스의 문제도 있지만 2번, 3번 도전하고 있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청년 정치들이 계속 현실 정치도 부딪히는 장벽, 가장 힘든 점 뭐라고 생각들을 하시나요? 아까 우리 조은주 후보님이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 과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본인의 직접 경험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지켜봤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 뭐 한두 가지씩만 찍어주시죠. 이번엔 신정현 의원님부터 같이. 네, 저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력화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그 정치는 결국 세력화고 사실 이 세력화가 충분히 되고 연대라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아서 정치라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많은 활약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은 그런 활약들을 이어나가고 더 크게 펼치기 위해서는 재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재선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비례를 두번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조직 또 어떤 세대 그룹 계층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세력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앞서서 20대 또 19대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그런 거에 매우 미숙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어찌 보면 너무 순진했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21대에 들어서서 비례를 들어간 청년이던 혹은 지역구로 시작했던 청년이던 저는 당내 세력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세력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서 4년 동안 치열하게 저는 싸워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4년 뒤에는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더 도움을 요청하는 이 과거의 어떤 그 방식이 아니라 충분히 실력도 있고 세력도 있고 조직도 갖췄기 때문에 얘가 아니곤 되지 않아. 얘밖에 없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저는 이제 되게 좀 많이 요즘에 많이 쓰는데 청년이지만 또 당선의 과정에서는
기존의 정치 문법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 이것에서 가장 전문가가 되고 가장 민감해야 되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앞서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당내 세력화와 지역 내 조직화 이 두 가지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네, 조금 좀. 저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당내 세력화에 대한 부분인데 그 당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개결 구도를 그리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흔히 우리가 말하는 386세대, 586세대 뭐 어쨌든 그 86세대 분들, 기성정치인 분들이 참 사실 많이 그 연대 체계가 잘 꾸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견고함 안에서 뭔가 청년이든 청년이 아니든 좀 사실은 그 뭔가를 움직인다라는 게 같이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이게 약간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특히나 비례는 이제 국민공천심사단 이후에 통과가 되고 나면 중앙회의 투표를 받죠. 근데 중앙회의 투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비례대표를 다 그 거기에 구성하시는 분들이 중앙인 분들은 대부분 뭐 당내 사무국인 분들이거나 아니면 위원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지자체단체 당장님들 그리고 의장님들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다 알지 못하죠. 근데 저도 이제 낙선을 하고 그 청년 후보들이 이제 중앙위 투표를 거치면서 이제 중앙위원님들 분들께 본인들을 소개하고 하는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아 이게 정말 이 선거를 치른다라는 것 자체가 서로 이렇게 공고한 어떤 체계나 그리고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내 세력화가 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구나. 그래서 사실은 재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례 이후에 지역구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 좀 되게 많이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너무 청년들을 뭐 예를 들면 그냥 청년이니까 험지로 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청년 후보들을 되게 뒤늦게 그 지역을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정말로 인싸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프레임을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역에서는 왜냐면 지역에서부터 탄탄히 밟아온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하루아침에 그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역은 정말로 삶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고 그 공간 안에서 정말로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소통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중앙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살아남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민심은 천심이라 하잖아요. 그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지역 활동에서부터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당원분들도 중앙 활동하시는 분들도 보고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도 보고 또 저도 전국 활동을 하지만 지역 활동을 꾸준히 해왔었어요. 근데 저는 동네 바보. 그러니까 지역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뿌리 내린 그 공간이 없고서는 저는 그 안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건 되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선거 치르면서도 지역 내 청년들하고도 되게 즐겁게 치렀고 또 남은 게 있다면 사실 돈은 많이 썼지만 사람이 많이 남았어요. 돈도 많이 그 지역구에 비해서 많이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저는 남긴 게 있다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이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지역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청년 후보들한테 되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저는 정은혜 의원님도 마찬가지의 측면에서 좀 더 빠르게 지역을 좀 더 내려갔으면 어땠을까라는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준영 선생님. 다 좋은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근데 지적을 하면 결국엔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역구에서 청년이 어렵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지역구 중심의 정치인데도 20대, 30대가 당선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 인구 대비해서 국회의원의 파이 자체가 좀 더 커요. 그때 말하면 파이가 크다는 건 좀 기회가 조금 더 열린다는 얘기고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비례로 하면 한 국회의원 한 명은 17만 명? 18만 명 정도 될 텐데 이러면 좀 어려워요. 10만 명 정도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역구를 몇 년 만에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왜냐면 보통 비례대표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 3년 전 그쯤부터 준비하는 걸로 아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10년 넘게 거기에 진짜 자기 인생을 바친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 입장에서 사실 화가 날 만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국회의원의 전체 파이 자체가 커진다면 사실
비례대표를 왜 한 번만 해야 되지 싶어요. 왜냐면 지금 사실 10몇 명밖에 안 되니까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비례대표라고 해서 바로 지역구로 가라는 건 사실 선거에서 그냥 희생이 되라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좋은 정치인을 길러내는 게 정말 어려워요. 못해도 십몇 년을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정치인을 길러내기 위해서 좋은 청년 정치인이 되려면 결국엔 국회의원의 파이 정치가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비례대표도 한 번만 한다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렇게 해서 충분히 정치로서 어떤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돈 문제는 어떻습니까? 돈 문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정리가 됐나요? 아니면 여전히 높은가요? 이번에 민주당은 지원할 때는 비례대표는 20대는 면제해줬죠. 네네. 등록비를 면제해주고 30대는 50% 할인해줬고. 사실은 20대에 비하면 21대는 정말로 그 작년에 이제 그 70년대생이라고 불리우는 그 당내 뭐 김영 의원님, 뭐 박주민 의원님, 뭐 이재정 의원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그 정치에 적어도 기탁금이 너무 많아서 정치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사실 선거법 개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해주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반영이 됐고 또 이제 서류심사, 면접심사 때 내야 되는 돈도 사실 20대는 아예 전체 면제, 그리고 30대는 50%,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아예 또 50% 면제해가지고 아예 돈을 내지 않고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었고,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기탁금을 좀 줄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조를 좀 더 이어나가서 저는 다음에 또 지선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좀 돈이 드는 문제로 인해서 그 청년들이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지역구로 나갈 것이냐 비례로 나갈 것이냐 다양한 걸 가지고 검토를 했었잖아요. 근데 기본 단위가 어기더라고요, 지역에서는. 왜냐면 선거 홍보해야 되거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것은 아무리 후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캠프를 꾸리고 운영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진입장벽, 선거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시스템의 문제로 돌아가는데, 박주민 부소장은 전체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예를 들면 10만 명당이면 한 500명 정도 되는 거죠. 지금 300명인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케이. 근데 이제 당장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사실은 지방선거야말로 청년 정치인들의 사실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등용문이고, 실제로 지난번 지방선거에도 꽤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이제 당선이 됐고, 여기 신정인 의원님도 당선이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2년 남은 지방선거를 준비할 때 당내에서 이 청년 정치인 육성, 교육,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번에 좀 주목은 많이 못 받았지만 그 김혜영 의원님이 이제 청년 그 지역구든 비례든 후보자들을 지원을 하는 이제 그 기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어쨌든 기탁금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저희 반액으로 줄여주는 그 개정 활동도 하셨지만. 청년 미래위원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 또 이제 제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당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들을, 그리고 당내에서 또 후원금을 모아주는 것들을 좀 하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잘 된 것 같지는 않았고. 근데 저는 어쨌든 그 마음이 있었고 시작을 했다. 그래서 다음 선거 때는 저는 여기 뭐 한기로 대표님도 계시지만 그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다 열심히 듣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걸 못 듣게 그러니까 듣고 싶은, 배우고 싶은 걸 못 배우지 않게 하는 환경을 만든 것처럼, 전 정치도 돈이 없어서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건 없도록 하도록 그렇게 좀 당내 뭐 대출 시스템?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거, 후원 시스템. 대출. 네, 후원 더불어은행을 만들겠습니다. 네,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이제 미국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틀만 도입한 거죠. 사실 대청이나 전청이 활동을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예산권이 독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도의 저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무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사업마다 하나씩 따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재정에 대한 독립이 사실은 되게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학생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 틀은 어쨌든 갖춰졌고, 또 저는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뭐
그 토론회면 토론회, 세미나면 세미나, 뭐 아카데미면 아카데미, 그리고 각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봉사단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면 움직이는 거 다 참여를 하세요. 다 자비로.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는 당내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좀 활성화돼야 당내에서 다양한 그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토대가 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의 연대체계 네트워크가 좀 구성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엔 조직화, 세력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재정에 대한 분리, 독립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대청이 전청이 안에서의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야 청년 정치인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당을 또 떠나서 그 좀 청년들이 그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양들을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법만 잘 알아서 사실은 그것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법조인 분들이 국회에 많이 있으니까 법조인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가치 그리고 다양한 그런 감수성, 감각하는 것, 능력들이 없으면 저는 결국에는 죽은 정치나 다름이 없는 정책이나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당 안팎에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안팎에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소개해 주셨던 정경수 같은 네. 아예 전적으로 정치인을 키우기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후원을 하는데 월급을 주고 후원을 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도 역시 저는 이번에 과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님. 네. 청년 육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청년들을 영입했는지를 돌아보면 그 감성을 자극하는 멋진 인생 스토리들을 이제 자꾸 찾고 그렇게 상품성 있는 청년들을 소비하고 결과적으로는 공천도 제대로 해주지 못한 채 그냥 다 떨궈버리는 과거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 운이 좋아서 이제 공천까지 가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이렇게 소비되고 소진되는 청년들의 어떤 정치 입성 과정은 이제는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정치적 업적과 전문성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를 당은 고민해야 되고 그러한 경력 과정들을 하나의 스토리로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럼 어떻게 평범한 당원들이 정치적 전문성과 업적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방의회 의원들과 청년 당원 중에 정치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킹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현재 지방의원인데 보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조례를 하나 만들어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회적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조례를 같이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당 내의 청년 그룹 중 언젠가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꿈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이 청년들과 같이 조례를 만드는 이 하나의 경력들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한 당내 청년이 같이 소유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후에 본인이 정치를 하고자 했을 때 가령 난 신정현 의원이랑 같이 프리랜서들의 너무나 어려운 환경들을 바꿔내기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그 덕분에 이후에 다양한 지역에서 프리랜서들의 정책도 만들었어. 이것이 나의 스토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내 청년과 지방의원 간의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렇다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만약에 내가 보좌진으로 이제 함께 하고자 한다면 지방의원 절반, 당 절반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방법 그런 건 저는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200만 원이 생활임금이다. 그러면 생활임금에 준해서 100만 원은 당의 의원이 절반은 우리 당이 지원해줘가지고 그 청년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려면 기초의회, 광역의회 의원들이 국회로 입성하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의 구조는
기초의회로 시작을 하면 죽을 때까지 기초의회만 하다 끝나야 된다라는 이게 거의 박혀있는 하나의 지금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기초의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광역의회로 국회로 가는 이 과정들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기초의회에서 내가 두각을 드러내고 광역에서 정말 내가 일을 잘해서 국회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프로세스로 자리를 잡는다면 저는 많은 청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의원의 보좌관으로 시작을 해서 지방 기초의회로 광역의회로 국회로 가는 이 선순환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가장 좋은 청년 육성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걸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좋은 얘기 다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정치는 정말 돈이 사실은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아무래도 지역구 중심의 선거 제도다 보니까 선거 자체가 고비용 구조죠. 그래서 돈은 정말 많이 드는데 근데 또 동시에 비용 조달은 또 동시에 또 어려워요. 이게 완전히 꽉 막혀 있는데 사실 아까 그 조은주 위원장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보면 미국과 유럽에 사는데 미국은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여기 정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작동을 해서 정치 영역 자체가 그리고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정치 내가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한 게 어디 가서 커리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사실 이게 정치 활동한 게 어디 가서 명예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니까 사실 이거를 하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180석을 땄는데 사실 반대당 그러니까 미통당 쪽에서는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독주를 할 거라는 비판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굉장히 성숙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의 존재 자체, 민주주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견제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상권 분립이 돼 있기도 하지만 어떤 당 내에서의 어떤 수평적 분립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됐으면. 그래서 그러면 견제 기구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이번에 사실 우리가 당내 청년당이 생겼잖아요. 사실 청년당도 유형 분류를 엄밀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독일 쪽에서 그런 가져온 제도인데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재정 자립도 없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청년위원회에서 청년당을 변하긴 했지만 청년위원회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청년당을 아예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당내 어떤 실질적인 견제기구로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 하고 네. 앞으로 향후 그러니까 오늘 토론회에 대한 마무리 소감과 함께 향후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활동 계획 말씀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위원회를 하실 건가요? 갑자기 네, 그 얘기는 노코멘트고요. 네. 저는 앞서서 우리 한기루 감독님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제가 아까 안 그래도 향후 계획을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청년 세대라고 해서 모두가 다 청년 정치 하느냐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준석은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청년들 그냥 이 시대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공감대와 감수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세대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느끼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상상하는 상상력의 교집합은 앞선 세대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정치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에는 바로 이 다음 세대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공통된 의제를 찾아내는 작업들을 저는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국회에 지금 들어간 13명의 청년 국회의원들이 또 있고요. 지금 약 20% 채 되지 않지만 적은 숫자의 2030 지방의회 의원들이 또 있습니다. 당내에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이 각성되어 있는 정치적 효능감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이 당내에도 당원으로 가입하는 이 흐름들이 요즘 포착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뭔가 실력을 갖추자고 하는 기성 당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통된 다음 세대의 아젠다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통해서 우리는 구심점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제 다음의 계획은 그 공통된 의제, 다음 세대의 의제, 민주당이 가져가야 될 의제, 그 무언가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촉진제 역할을 저는 하고 싶고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도 이제 무언가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고민하고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욕심을 낸다면 당권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세력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 예, 그래서 민주당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그룹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조금 저는 어쨌든 과거를 심판하는 건 사법부의 역할이고, 어쨌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의 문제들을 다 집행하는 것들은 이제 행정부라고 하면, 결국에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좀 입법부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현재와 미래에 해당하는 비전을 또 제시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실 정치로서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엔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이 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전달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양가 감정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청년 프레임에 씌어서 오히려 전문성이 이제 안 보이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들어진 그 담론, 청년이라는 그 담론 때문에 오히려 그 나이주의로 인해서 혹은 그 청년이라는 이유로 되게 어리숙하게 평가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에는 반대로 사실은 정말로 사회에 가닿는 파급력 있는 메시지를 내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못하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더 뭔가를 하지 않아서 문제인가, 아니면은 뭔가 그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이나 아니면 새로운 뭐 플랫폼이나 창구가 없어서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저는 그거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내에 어느 정도 세력화된 그 조직력이 아니고서는 결국에는 당 안에 견고하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서 연결고리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 견고한 체계 안에서 청년들이 미래 비전과 아젠다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론으로 채택되기는 되게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당내의 목소리를 가닿게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청년들이 좀 흩어지지 않고 좀 이게 꼭 세력화라는 게 뭔가 기성세대를 부시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엔 등장해야 되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청년 당원들, 그리고 청년들이 저는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좀 뭉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근데 다만 좀 이제 아쉬운 측면 중에 하나인 거는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저는 좌우 대립이 사라졌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저는 지금 현재 다양한 가치와 이슈를 가지고 당들이 어떤 가치나 이슈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좌우 구도를 채우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어느 곳의 목소리가 좀 쏠려 있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정의당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되게 다양한 것 같지만, 전 다양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금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전 그 다양성을 어쨌든 이야기하지 못하는 정치 공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더 담기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들이 당 안에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되게 커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당내 생활을 해보니 결국에는 당내 당권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세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실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청년 정책위 같은 경우도 재정조차도 아직 독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선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내 당원 친구들도 문제의식이나 아니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되게 좋은데 말하길 꺼려해요. 이런데 어떤 오픈된 자리에 나와서. 왜냐면 이게 눈치를 보이거든요. 그걸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돌아올 후폭풍을
사실은 청년들도 그거를 막아줄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힘이 돼서 세력이 돼서 막아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결국에는 당내 좀 청년들이 세력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엔 기득권과 기득권이 아닌 이 싸움 안에서 결국엔 지금 현재의 그 국회는 다양성을 담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시민사회나 시민단체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시민사회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도 저도 이거 극복하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저도 이제 한 30년 이상을 저희 엄마도 활동가시고 저도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을 해왔지만, 제가 정치를 한다는 거, 정당을 가입한다라는 것 자체를 사실은 그 대학생 때도 보좌관도, 사이버 보좌관도 하고 막 그 국회 활동도 했지만 당을 가입한 건 작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 당색을 드러내고 활동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많은 평가와 비판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문화들이 좀 서서히 바뀌어야 정말 정치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엔 청년 메시지가 가닿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주민 부사장. 사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청년 정치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공통의 의식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긴 하죠. 근데 어려워요, 그치? 뭐가 어렵냐면 지금 막막해요, 되게. 왜냐면 세력화가 중요하다고 하긴 하는데 공통의 의제로 묶어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패배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모호한 문제긴 한데, 원래 모든 인생은 다 힘들고 사실 어떤 세대는 그 세대만의 과제가 있고 다 힘든데, 저희도 힘들고 이전 세대 다 힘들었고 어쨌든 잘 해냈는데 뭔가 점점 가면 갈수록 고도로 복잡화되고 전문화되고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본인의 영역이 아닌, 본인의 영역도 알기 힘들고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영역도 그런데 다른 영역은 더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아예 보이는 어떤 공통의 목표, 공통의 적이 있으면 차라리 속이 편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저희 답답한 거죠. 근데 사실 또 동시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공통적이기도 해요. 그냥 공통적인데 파편적이에요. 뭐냐면 결국에는 생활에서의 문제라는 어떤 그런 공통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생활이 다 파편적이고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세대가 우리만의 언어를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공통의 분노를 가지고 모이기가 힘들다. 근데 그게 잘못은 아니다 라는 거, 우리가 무능력해서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영웅의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과연 우리가 공통의 의제가 뭔가를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변화의 시대의 정치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일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치는 0과 1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위적으로 딱 떨어지는 부분의 영역이에요. 근데 현실은 0과 1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0과 1 어딘가 사이에 있고 수많은 요소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제 어떤 요소를 내가 크게 보냐에 따라서 현실에 대한 어떤 관점이 달라지고 분석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대안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어려운데 결국엔 잘 해낼 것 같아요. 그때까지.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청년당당 원정대와 함께한 21대 총선 청년의 눈으로 본 총선평가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